오영규 선수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이렇게 홀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곡선을 그리면서 돌아 뜁니다. 그러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피했고 상대 센터백이 잡을 수 없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측면으로 가는 척 하다가 중앙으로 가고, 이런 동선이 필요한데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좀 단조로운 종적인 움직임만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2연전의 손흥민 선수를 향한 공격이 위력을 발휘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전술적인 상황이었고, 전술적으로는 사실 미끼 역할만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자, 손흥민 선수의 기량이 반도 발휘되지 않은 브라질전과 파라과이전, 이 두 경기를 통틀어 볼 때 한국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10월 A매치 전술 분석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풋볼리스트 볼리TV의 박 기자입니다. 10월 A매치 2연전이 끝났습니다. 브라질에 대패하고 파라과이에는 무난한 승리를 거뒀죠. 앞선 10일 브라질에 0대5로 크게 졌고요. 그 다음에 14일 지금 녹화하는 시간 기준으로 바로 어제입니다. 14일에 파라과이에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경기 중에서 1승을 거두면서 월드컵 조추첨 2번 포트 수호라는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목표는 아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손흥민 선수는 남자 A매치 최다 출전 기록 그리고 그 기념식까지 가졌습니다. 이처럼 여러 의미가 있었지만 평가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이죠. 근데 그 내용 면에서 어땠는지, 어떤 우리가 분석할 거리가 있는지 한번 찬찬히 뜯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누가 뛰었는지 먼저 볼까요? 전제로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무조건 파라과이전 잘했다, 브라질전은 문제가 있다, 이쪽 선수가 낫고 저쪽 선수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아마 파라과이전 라인업으로 브라질을 만났어도 털렸을 거예요. 반대로 브라질전 라인업이 파라과이를 상대했다고 해서 못 이겼을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재성, 이강인이 뛴 브라질전이 분명히 주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파라과이전에서 준수했던 선수들, 박진섭, 김문환, 엄지성 이런 대표팀 도전자들이 충분히 주전 경쟁 합류할 수도 있는 노릇이라서 누가 주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원래 플랜 A에 가까운 쪽은 브라질전이었다. 그래도 제가 잘한 경기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단순히 그냥 파라과이전 결과가 좋으니까 걔네들이 잘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실제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을 바탕으로 각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분석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경기를 통틀어서 한국이 어떤 선수 조합을 보여줬고 누구를 썼는지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픽을 보시면요, 한국이 총 22명을 기용했습니다. 골키퍼까지 2명 기용하면서 정확히 더블 스쿼드를 테스트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저기 선수가 2배수 이상으로 써 있는 부분들은 같은 선수를 여러 포지션에 쓴 것도 제가 다 썼어요. 보시면 김민재 2번 나오고 옌스 2번 나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더블 스쿼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3-4-2-1 대형을 두 경기 합쳐서 180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선수만 갈아 끼우면서 조합을 테스트한 그런 날이었고요. 옌스와 김민재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2번 써있다. 다른 위치를 오가면서 떴기 때문인데, 옌스는 중미와 공미, 김민재는 3백 중에 가운데 왼쪽 이 두 자리를 봤다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경기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굉장히 뛰어난 기량을 MLS에서 발휘하고 있는데 그 기량이 대표팀에서 나오지 않았다 라는 점입니다. 지난 9월 2연전과는 완전 반대예요. 그렇죠? 지난 9월 2연전은 미국 원정에서 미국 멕시코 상대로 1승 1무 거뒀고 4골 넣었는데 그중에 3골을 손흥민이 만들었어요. 직접 만들었어요. 2골 1도움이었으니까. 근데 이번 소집 두 경기보다 선발로 뛰었는데 일단 공격 포인트 없었고 존재감이 굉장히 적었죠. 자,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컨디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차이, 손흥민의 동선입니다. 미국전과 멕시코전은 왼쪽으로 빠지는 동선을 자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골과 도움이 나왔거든요. 기억해 보시면 먼저 치렀던 미국전에서 약간 왼쪽으로 빠지면서 2대1 패스 후에 중앙으로 컷백을 주고 이거를 이동경이 마무리하는 손흥민의 어시스트. 그 다음 오연규 뒤로 돌아 뛰어서 오연규 뒤로 흘러나온 공을 이제 받아서 넣었던 멕시코전에서 득점. 다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살짝 돌아 뛰면서 나온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번 2연전은 보시면 손흥민이 그냥 최전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대 센터백 2명한테 견제를 당하는 위치에 그냥 있으면서 롱패스를 받아서 배우 침투를 노리는 굉장히 단조로운 동선을 가져갔다. 그래서 상대 센터백이 쉽게 막을 수 있었다. 특히 브라질전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너무 강해서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파라과이전까지도 비슷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중앙에만 너무 머물러 있으면 센터백이 눈에 보이잖아요.
센터백을 제압할 수 있는 건 힘이나 스피드로 제압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그 센터백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시야가 이 정도 있으면 일로 빠졌다가 센터백이 그쪽을 보고 따라와서 잡으면 또 안 보이는 대로 또 도망가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해야 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 두 경기에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적었다. 이런 게 좀 전술적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사실 왼쪽으로 빠질 때 손흥민 혼자뿐이 아니고 팀 공격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측면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3-4-2-1 대형에서 손흥민의 측면 침투가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뭐 앞선 브라질전, 지난 9월 2연전도 그랬고요. 이선 자원을 뭐 이강인, 이재성 이런 식으로 세우면 그중에 전문 윙어가 없기 때문에 측면으로 누군가 빠져야 되는데, 공격 자원 3명 중에서 윙어 경험이 제일 많은 선수 결국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 측면 움직임으로 한국이 많은 이득을 받고, 어떻게 보면 후배 선수들이 여기에 의존하는 듯한 모습도 많이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경기 파라과이전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보여줄 수 있었다. 왼쪽 공격은 엄지성이 이미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으로 침투하는 그런 동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최전방에 있다가 대각선으로 오른쪽 침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 수비는 이미 이동경과 김문환 등의 오른쪽 자원들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시야에서 놓치기 쉽고요. 또 수적으로도 한국이 우세에 있기 쉽습니다. 그러면 손흥민이 상대 레프트백 뒤로,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침투하면서 공을 받기 쉽죠. 그 다음에 중앙으로 돌려줄 때 엄지성이나 이동경 등이 침투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이런 패턴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양하고 상대를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동선이 별로 나오지 않은 게 이번 파라과이전의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체력 보전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LAFC를 참고해서 손흥민 선수가 그냥 득점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노장 바늘에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최전방에 가만히 있는다고 골이 많이 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슈퍼 에이스 손흥민을 살리려면 측면을 오가면서 다양한 동선을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애초에 떡대가 좋은 그런 비비는 스트라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동선으로 빈 공간을 찾아다니지 않으면 상대 센터백과 경합에서 이기기 어렵다. 그리고 측면으로 나갔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동선, 손흥민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동선이잖아요. 손흥민 선수 특유의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는 감차각, 가마차기 각도 만들 수 있고요. 상대 센터백의 시야 밖에서 나온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이 시야 뒤에서 돌아 들어올 때 오히려 득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가까운 곳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 파라과이전 오현규의 득점이죠.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탈압박해서 스루 패스를 할 때 오현규 선수가 왼쪽으로 일단 빠집니다. 근데 이강인이 멈칫했고 오현규도 좀 멈칫하면서 둘이 타이밍을 쟀다가 오현규 선수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이렇게 홀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곡선을 그리면서 돌아 뜁니다. 그러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피했고 상대 센터백이 잡을 수 없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측면으로 가는 척 하다가 중앙으로 가고, 이런 동선이 필요한데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좀 단조로운 종적인 움직임만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2연전의 손흥민 선수를 향한 공격이 위력을 발휘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전술적인 상황이었고, 전술적으로는 사실 미끼 역할만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손흥민 선수한테 여러 명이 붙어있게 만들고 다른 선수들이 뭔가를 하는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손흥민 선수 발 앞에 공을 안 주고 명성을 활용한 미끼 역할만 쓸 거면 뭐 손흥민 선수를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연전 다 손톱이었는데 손2선이 아니고 손톱이었으면 이것도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홍명보 감독의 설명이 납득이 되는데, 뭐냐, 황희찬 선수의 부상 때문에 오현규, 손흥민을 번갈아 톱에 쓸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납득되는 말입니다. 아무튼 톱에 쓰더라도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그런 다양한 동선이 조금 더 필요했다. 이 점이 이번 2연전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뭐 지금 기량이 떨어진 게 전혀 없잖아요. MLS에서 진짜 골을 몰아치고 있는데, 내년에 열릴 월드컵이 바로 미국 땅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미국에서의 기량 그대로 그 현장에서 재현하려면 활용법을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한국과 홍명보 감독의 입장일 겁니다. 둘째, 드리블러의 가치를 재확인한 2연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자랑하겠습니다. 제 경기 전날부터 여러 프리뷰 기사를 통해서 엄지성 필요하다. 엄지성이 뭐 제일 잘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넣어야 된다. 넣어서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된다. 있어야 전술적으로 도움이 된다.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엄지성 선수가 골도 넣었고요. 일단 골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동선 그리고 기동력을 활용해서 팀 공격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번 엔트리에 선발된 선수 중에서 엄지성 많이 해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했다. 이런 게 저의 시각이었는데요. 자, 골을 주워 먹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골은 뭐 대단한 개인 기량을 발휘한 건 아니지만 주워 먹을 수 있었던 좋은 위치 선정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를 전반적으로 풀어주는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엄지성 개인을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왜 윙어가 필요했는가 이것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세상의 모든 축구에 측면 공격은 필요합니다. 측면 공격 없이 하는 축구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윙어를 두지 않는 포메이션도 누군가는 측면 공격을 활성해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윙어로 변신할 수 있는 선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3-4-2-1 대형. 이 대형은 딱 그림을 보면 윙어가 없죠? 3-4-3과는 달라요. 3-4-2-1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는 경기 중에서 일시적으로 윙어 자리로 나가줘야 되는데요. 아까 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9월에는 손흥민 선수가 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스트라이커가 한 거죠. 그런데 스트라이커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선 자원이나 윙백 중에 누군가가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대표팀도 그렇고 홍명보 감독도 많이 시도를 하는 게 윙백 자리에 본업이 윙어인 선수를 배치하는 것이죠. 기존 한국 선수 중에서 기존 이선 자원 중에서 이강인 선수가 뭐 이론적으로는 윙어 자리에 많이 배치된 선수입니다. 하지만 역할적으로는 윙어가 아니죠.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더라도 안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플레이메이커처럼 뛰는 경우가 많지 측면 돌파, 측면 속도를 붙인다 이런 플레이를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는 이제 좀 더 윙어 성향이 겸비되어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필요했다. 윙백 자리에 아예 윙어 출신을 두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 혼자 측면 공격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측면 공격은 결국에는 2인이나 3인이 콤비네이션으로 해야 되는데 윙백이 올라오고 공미도 측면으로 빠지고 측면에서 만나서 결국에는 합을 맞춰야지만 측면 공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가 필요했다. 10번과 11번 숫자로 말하면 이런데요.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의 성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선수를 기용할 필요가 있었다. 그게 엄지성이었던 겁니다. 또한 둘째, 물리적인 스피드. 단순히 달리기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공을 일단 잡았을 때 천천히 몰고 가거나 패스로 풀어가는 성향이 아니고 장거리 드리블로 직접 전방까지 한 번에 공을 쭉 올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팀에 이런 선수가 있으면 유리하지만 때로 어떤 포메이션, 어떤 전술에서는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3-4-2-1은 훨씬 많이 필요해요. 누군가 공을 잡아가지고 바로 앞으로 쫙 끌고 올라가면서 역습 속도를 높이는 플레이가 정말 필수인데 이런 면에서도 엄지성은 상당히 가치가 있었다. 한국의 주전 이선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성, 이강인은 이재성 선수가 패스로 풀어가고 이강인 선수가 물론 발재간이 좋고 전진 능력이 있지만 조금 느린 전진, 상대의 탈압박을 이겨내면서 느린 속도로 전진하는 쪽이기 때문에 앞이 텅 비어 있을 때 드리블로 막 치고 올라가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선발이든 교체든 왔다 갔다 하면서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엄지성 선수가 이걸 맡아줬고요. 또 한 가지 침투 옵션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혼자만 상대 수비 배후 공간 침투를 시도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측면이나 후방으로 끌고 나왔을 때 대신 침투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죠. 이 역할을 또 엄지성이 했습니다. 엄지성 선수가 이동경의 롱패스를 받아가지고 상대 수비 배후로 막 침투하는 모습 우리가 봤죠? 골이 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시도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번 2연전을 통해서 엄지성은 대표팀 선발 후보, 그러니까 월드컵에 갈 수 있는 후보 명단에 이름을 분명히 박아 넣었습니다. 스피드와 돌파를 담당하는 선수를 찾는 그런 경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물론 엄지성 선수는 챔피언십 팀인 스완지에서 뛰고 있고 챔피언십을 씹어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빅리그 선수인 이강인, 이재성 이런 이선 자원들에 비해서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표팀에 필요한 덕목을 갖추고 있다면 더욱 스타인 선수들보다 조금 명성이 낮은 선수가 오히려 주전으로 뛰는 모습 세상 어디서나 모든 대표팀에서나 늘 볼 수 있거든요. 가까운 일본의 이토 주냐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토 주냐는 랭스와 행크를 거친 선수이기 때문에 유럽 커리어는 최상급에 가지 못했어요. 유럽파로서 평소 프로에서 보여주는 어떤 플레이나 레벨 이런 걸 생각하면 미토마, 구보, 미나미노 이런 선수들이 훨씬 고점을 찍었죠. 하지만 일본 대표팀에선 이토가 풀타임을 뛰고 미토마, 구보, 미나미노가 교체로 번갈아서 뛰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바로 한국과 파라과이전에 같은 날 열린 일본 대 브라질전, 일본이 브라질을 잡은 경기에서도 이토가 이도움을 했어요. 이렇게 이 팀에 필요하다면 쓸 수 있다. 엄지성이 무조건 뛰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엄지성과 같은 스타일, 드리블러, 또 스피드 빠른 선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이번 2연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스토퍼의 전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또 확인한 두 경기였는데요. 김민재 선수를 연속 선발 기용했어요. 이번 두 경기 모두 뛴 선수가 진짜 핵심 중에 핵심, 손흥민, 황인범, 김민재였는데 이들을 두고 나머지의 조합을 맞춰봤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김민재 선수의 연속 선발은 위치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손흥민, 황인범과는 또 달랐다. 3백 중에서 그동안 중앙에서 왔던 김민재 선수, 가운데 김민재가 있고 그 좌우에 뭐 김주성, 김태현, 뭐 조유민, 이한범 이런 선수들이 뛰었죠. 그런데 파라과이전은 좀 달랐습니다. 3백 중에 중앙에 박진섭이 깜짝 카드로 들어오고요. 김민재 선수가 왼쪽 스토퍼로 이동을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 이번 2연전 분명히 잘했다. 브라질전은 엄청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고군분투까지 말할 수 있겠고요. 실수가 있었으니까 그날은 막 칭찬하기는 힘들죠. 하지만 파라과이전은 분명히 잘했다. 여러분이 하이라이트만 보셔도 파라과이가 막 밀어붙일 때 김민재 선수가 최후의 태클 같은 걸 끊어내면서 수비를 잘 해주고 무실점을 지켜내는 모습 많이 봤을 텐데요. 사실 현장에서 제가 이제 지켜본 바로는 돋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김민재의 수비 지능이 더욱 빛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대표적인 게 상대를 측면에서 압박할 때입니다. 파라과이 입장에서 오른쪽, 한국 입장에서 왼쪽에서 상대의 빌드업과 한국의 압박이 벌어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근처에 있던 한국 선수들, 공격형 미드필더 엄지성, 왼쪽 윙백 이명재, 중미 김진규 등이 가가지고 다 압박에 가담했는데도 한 명 다 1대1로 체크했는데 결국에는 파라과이 선수 한 명이 프리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선수한테 패스하면 되기 때문에 한국의 압박은 무력화되고 파라과이가 빌드업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김민재가 굉장히 과감하게 하프라인을 한참 넘어서 그 비어있는 상대 선수한테 일찍 붙어줍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공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파라과이가 어쩔 수 없이 부정확한 긴 패스를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박진섭이었나? 다른 한국 동료가 주우면서 한국이 압박에 성공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빠른 판단으로 올라간다. 올라갈 거면은 느리게 올라가면 안 되고 빨리 미리 올라가서 견제를 확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압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김민재 선수가 스토퍼로서 이런 플레이를 잘 해줬습니다. 결국 그동안 3백의 중앙을 맡아서 열심히 해왔는데 이번에는 스토퍼의 정석까지 보여준 게 김민재의 모습이었는데요. 말씀드린 빠른 판단으로 단호하게 올라가야 한다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좌우 스토퍼로 뛰어왔던 김주성, 이한범 선수 이번 경기도 뛰었다가 하프타임 교체됐죠. 상대를 강하게 다루는 수비를 평소에 많이 해온 선수들이 아니에요. 김주성 선수는 그나마 조금 하는데 이한범 선수는 조금 더 좀 안정지향적인 그런 수비를 하고 몸싸움을 먼저 걸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대표팀 스토퍼라면 이걸 해야만 합니다. 스토퍼가 안정적으로만 수비하는 건 스토퍼가 아니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좀 열심히 올라가 보기도 하고 대표팀 수비 환경에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분명히 노력은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미흡해요. 특히 이한범 선수는 파라과이전에서도 공수 양면에서 판단이 한 발짝씩 늦어서 빌드업도 느려지고 수비할 때 붙는 것도 느려지고 이런 게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 선수들은 아직 적응 중이고 적응이 끝나지 않았다. 사실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요즘 한국 센터백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상대를 강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이 유럽파도 많이 나오고 특히 젊은 유럽파들이요. 신장, 스피드, 빌드업을 겸비한 그런 센터백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파이터가 아니에요. 오히려 유럽에 성공하려면 막 몸으로 부딪히고 지더라도 부딪히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초반엔 필요한데 그것들을 많이 해주지 않고 있다. 이것은 사실 이번 2연전에서 왜 안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쉽게 출전이 불발된 한국의 지금 대표적인 유럽파 수비 유망주 김지수 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3백의 스토퍼를 보려면 상대를 애매하게 거리 두고 수비하다가 돌아설 시간 다 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특히 전진 압박할 때는 딱 붙어가지고 반칙을 감수하고 강하게 경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상황을 책임지고 나서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런 모습을 김민재 선수가 어떤 모범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중앙에서 박진섭 선수 플레이도 브라질과 파라과이전을 거치면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앙 박진섭, 좌 김민재 이게 앞으로 고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고요.
혹은 뭐 왼쪽에 다른 선수가 오면 우스토퍼 김민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김민재 선수는 세대에 다 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김민재 선수를 보면서 후배 센터백들이 스토퍼일 때는 민재형 정도로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좀 깨닫고 한국 수비의 적극성이 개선이 되어야만 3백을 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안 맞으면 3백 왜 하나 싶긴 한데 아무튼 기왕하고 있으니까 뭐 저는 결정권자가 절대 아니고 모든 결정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감독에게 있고 저는 밖에서 분석하는 입장이죠. 그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개선해야 될 점이 분명히 보인다. 그리고 그것 중에는 스토퍼들의 어떤 성향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라질과 파라과이 상대로 1승 1패 거뒀지만 뭔가 태패한 기억이 강하게 남는 그런 10월 2연전 한번 전술적으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홍명보 감독이 다음 11월부터는 선수 실험의 폭을 좁히고 더욱더 본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는 건 전술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11월, 그 다음에 내년 3월이에요. 이런 A매치들에서는 더욱더 높은 완성도로 홍명보 감독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